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미술하고 애니메이션을 좀 볼게요. 교과서에서 좀 꾸준하게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면 그 교과서 그 내용 수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우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봐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영상미술 관련과 애니메이션 종류는 교과서의 관련 내용과 그 다음에 지도서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을 좀 보시죠. 지금 영상미술 애니메이션, 자, 시간의 예술, 자, 사진과 영상 나오는데,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기의 발명은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사진기는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보조하고 일상의 현장을 그대로 기록하고 하거나 순수 정밀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큐에 관련된 그 현장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순수 예술적 개념의 사진 예술을 나타내는 방식도 있는데, 그런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사진에다가 어떤 트릭을 써가지고 작품 자체 내의 어떤 기록성보다는 회화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사진들도 있죠. 그래서 순수 정밀을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사진기의 기원이 된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 반대쪽 벽에 비친 외부 전경을 그려내는 방식. 이것은 이 화가들한테 참 많이 쓰였던 방식이죠. 그래서 19세기 관광재료의 발명으로 이 방식이 결국은 관광 재료의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현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기록하게 되고, 이후 필름의 개발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게 되죠. 그래서 최근 디지털 카메라는 물체를 찍는 영상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가지고 동영상을 활용하는 비디오 아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60년대 개인용 휴대 녹화 장치와 TV 모니터의 발달과 함께 등장을 했다. 그래서 백남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그 비디오, 그러니까 그 소형 휴대용 녹화 이 캠코더 형식의 촬영 기구가 발명되고 나서 비디오 아트의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빛과 색채의 시간적 변화에 주목하거나 영화 같은 이야기 구성에 현대미술의 확장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근데 이제 현대미술의 영화에 관련된 것보다는 우리 문제는 대부분 이제 그 영화 관련된 기법 이런 것들이 좀 주류를 이뤘던 것 같아요. 위성국가 사진. 벤 딕센이라는 작가인데, 러시아 그 알타이 지역에 추락한 우주선에 잔해를 줍고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수천 마리 하얀 나비들이 날고 있는, 요게 이제 나비인가 봐요. 이런 게 모습을 포착해서 전혀 이질적인 이 대상들은 작가의 프레임 속에서 몽환적, 그리고 실제로 진짜 몽환적으로 보이죠. 아이러니한 잔상을 남기는데, 벤 딕센은 19세 매그넘 사무실 그 습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진계에 입문을 했대요. 그래서 2004년 이후에 매그넘 정회원으로 왕성하게, 매그넘이 그 밑에 이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엘리샤 그 패터슨 재단의 지원으로 세계 도시 빈민가를 촬영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그 기록적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몽환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하는 작가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그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매그넘 포터스인데, 1947년에 로버트 카파, 그 다음에 카르티에 브레송, 그 다음에 데이비드 시 무어, 그 다음에 로저 등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기치를 내고 창립한 국제 자유 보도 사진 작가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그넘이라고 하거든요. 뭐 교과서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전문의로 하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대표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명성을 쌓았대요. 자, 그 다음에 계단 사진이 있는데, 로드첸코의 작품입니다.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침범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죠. 얘네들이 아무래도 그 구소련의 그 향수에 젖어가지고, 원래, 그 지금 러시아 주변 국가들 지금 하고 그 크림반도 포함해가지고 주변 국가들 전부 그게 구소련이었죠. 근데 이제 독립하면서 얘네들이 이제는 러시아가 많이 그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그 과거의 어떤 막강했던 그 구소련의 어떤 향수에 젖어서 이렇게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보시면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알렉산더 로드첸코는 예술의 궁극적인 가치, 이 사람의 궁극적 가치는 뭘까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의 혁명을 통한 사회의 혁명에 두었다. 한마디로 사회적 혁명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 뭐 타틀린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얘네들이 유미주의,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성격을 굉장히 갖고 있지만은 순수 미술 쪽으로만 이제 추구하는 작가들이 존재하고요. 절대주의 말고도. 그래서 이제 가보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타틀린과 더불어 이제 로드첸코는 이제는 공리주의적 성격, 다시 말하면 이념적인 성격이나 그다음에 그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적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드첸코는 1921년 자신의 모노크롬 회화를 통해서 현대사회에 걸맞지 않은, 그리고 대중과 유리된 매체인 회화의 죽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현대인의 구체적인 삶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진만이 우리 시대 진정한 매체다. 그래서 로드첸코가 의외로 이게 사진적인 걸 많이 남겨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은 로드첸코의 동료 미술가들에게 구축주의, 생산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매체로 인식되면서 결국은 구축주의라는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에 대한 어떤 이념적 상황을 사진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로드첸코 사진 실험은 이처럼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의 차원까지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 내용 차원은 아무래도 공공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념을 전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피사체의 비스듬히 바라보거나 위에서 똑바로 내려다보고 찍어서 의도적으로 사물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시점을 즐겨 채택을 했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거나 아니면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거나 아니면 측면에서도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같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을 각도에 의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시점을 나타나게 됐죠. 이러한 방식은 1930년대 초반에 부르주아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작가의 이러한 시선은 당시로서 새로운 느낌이었고 카메라 렌즈의 특성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사진적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계단 또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역동적인 구도를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사체를 하이앵글로 비스듬히 찍어서 낯설게 보여주도록 했다. 이런 어떻게 로우 앵글, 하이 앵글 뭐 이런 개념의 어떤 기법, 명칭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기본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걸 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만화는 줄거리를 가진 하나의 혹은 여러 장면에 이루어진 그림을 말하고요. 글을 함께 쓰기도 하고 그림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화 종류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특징을 과장해서 그리는 캐리커처 체크하시고,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풍자하여 그린 시사 만화, 카툰이라고 하죠. 줄거리 있는 코믹스, 웹툰 등이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평면 2D, 그다음에 입체 3D 동작을 재현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표현 재료와 방식에 따라 셀, 그다음에 그림자, 모래, 점토,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자, 밤의 이야기. 오슬로 작가는 우리가 이제 실루엣 애니메이션으로 대가죠. 그래서 오려낸 종이에 빛을 비추어서 그림자를 만든 뒤 동작을 연속해서 촬영하는 기법인데, 그 종이 자체가 좀 딱딱한 느낌으로 처음에 만들다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영상,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영상을 조금씩 이해하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이제 중복되니까 좀 볼게요. 이 오슬로 작품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되게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대가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대상을 좀 부드럽게 이어서 표현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프레임 수를 좀 여러 장을 나눠서 한다면 좀 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래는 좀 딱딱하게 진행이 돼요. 요거는 이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메리와 맥스. 자, 엘리어트. 찰흙 등 점성이 있는 소재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형태를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촬영하는 점토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도 많이 하죠, 학교에서. 그래서 점토가 됐든 인형이 됐든 조금씩 이게 움직임을 한 컷 찍어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톱모션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다들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슴꽃. 이제 한국이죠. 김강민. 영상에 사용된 인형은 3D 프린터로 만든 뒤 종이를 붙여서 제작했다. 그러니까 요거 되게 좀 재밌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목각의 인형이 움직이는 듯 하는데, 아래는 제작 과정으로 대상을 조금씩 움직여서 한 장 한 장 촬영하는 프레임을 연결한다. 이제 뭐 스톱모션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캐릭터 디자인을 제작하고 컨티 설정하고 레이아웃 설정하고 원화 제작하고 그 다음에 촬영하고 뭐 그런 방식,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원리. 애니메이션은 필름 한 장을 의미하는 프레임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했죠. 움직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보통 1초에 24프레임을 사용하면 인간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이보다 적게 사용하면 움직임이 끊어지듯 느껴지고 많아지면 더욱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생동감이 있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작의 자세, 방향, 시간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8프레임, 24프레임, 그 다음에 48프레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것도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뭐랄까요, 이게 보통 제가 웹캠을 바꿨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지금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좀 그런데 약간 뽀샤시 하면서도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프레임수 때문에 그래. 보통 웹캠이 저가형은 저번에 썼던 거는 30프레임이 안 됐었어요. 그걸 몰랐지. 그냥 촬영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프레임수에 따라 또 이 해상도에 따라 또 다르니까. 근데 요거는 60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끊기는 게 별로 없죠. 갑자기 내가 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프레임 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온 페나키스트 스코프가 나오죠. 회전 원판을 돌려서 연속 동작을 그려 넣은 회전판인데 판을 돌리면서 사람이 뛰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나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잠깐 멈추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뭐 판에다가 돌리면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죠? 요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다 막대기를 달고요. 막대기를 달고 요 지금 그림들을 정면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이거를 반대편 거울에다 비치면서 보면 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지금 이제 여기다 바로 촬영을 하니까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바로 전에 여기 이 사이사이로 눈을 대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울을 대고 보면 요게 이제 뒷면이 되겠죠? 이제 막대기 달고 이렇게 돌리면서 본단 말이야. 돌리서 이 거울을 맞은편에 거울을 보고 보면 그 틈 사이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 틈 사이가 이게 뭐 이제 공 때리면서 막 달리고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요 틈을 빌려면 요 눈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고요.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수업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는 이런 영상을 좀 보면 좀 이해가 편하죠. 그래서 이걸 카페에 올려놓을 자료였는데 어차피 이거 교과서 하면서 어차피 보실 거니까. 그 다음에 프락시노 스코프는 물체 영상 이건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요거는 거울을 보고 하는 거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거울을 다른 거야. 여기다가 거울을 달고 보세요. 자, 이거 설치하고 자, 거울 달았죠. 그 다음에 종이에다 그림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딱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뺑그르르 돌리면 거울에 이 비친 모습으로 보는 거야. 이 거울 비친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 그림이 여기 반사돼가지고 보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키네토스코프는 영화 필름 영상학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891년에 미국 토머스 에디슨과 월리엄 딕슨이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장치는 틈이 난 구멍으로 들여다보면 한 줄의 필름이 렌즈와 정루 사이에서 빠르게 지나간다. 요거는 뭐 영상기 방식이에요. 뭐 나중에 보면 되는데 이제 영상기 방식의 그림들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프레임을 아까 나눴잖아요. 이렇게 요걸 프레임을 나눈 거잖아.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 프레임을 나눈 거죠. 이 프레임을 이렇게 거울로 봤는데 이것을 연속으로 빛을 쪼여가지고 보이게 만든다고 볼 수가. 이거 내내 영상이에요. 이것도 방식이. 이런 영상이 방식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원리와 용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그림에 연속을 보여주어 그림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인데 이는 우리 눈에 느껴지는 잔상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선 이미지와 뒤 이미지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어져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 필름 개수로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보통 24프레임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프레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기본 이론식이긴 하지만 컷과 샷이 나와 있어요. 컷은 연속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장면. 그러니까 컷은 연속적인 장면. 샷은 촬영할 때 연출할 액션 신호로 시작해서 컷이라는 말로 끝나는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은 촬영 녹화를 의미하죠. 이게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컷과 샷이 모여서 하나의 씬이 만들어진다. 의미만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종류는 셀 애니메이션. 자, 2D 애니메이션으로 컴퓨터 그래픽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됐고 투명 셀룰로이드지 위에 그림을 그려 제작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그리니까
어떤 동작을 하나하나 다 그렸어야 되는데 셀룰로이드지에 그리게 되면은 투명에다 그리게 되면 배경과 그 움직이는 대상을 분리해서 그리기 때문에 대량으로 많이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배경을 계속 쓸 수도 있고요. 같은 배경에 다른 사람을 끼워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루엣 했었죠? 조명의 역광 처리해서 그림자를 이용한 방식이고, 인형 애니메이션은 인형극을 활용한 입체 애니메이션 기법인데 인형을 움직여가며 스톱모션으로 찍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클레이드 스톱모션입니다. 변형이 쉬운 고무 찰흙 등을 사용해서 형태를 움직여가며 촬영하는 애니메이션인데 다양한 질감이나 색상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샌드 애니메이션, 모래, 그래서 페인트온 애니메이션 같이 묶어놨네요.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죠. 이것도 교과서 기반으로 나온 거예요. 유리판 아래에 조명을 설치하고 판 위에서 모래나 물감을 사용해 그래서 촬영해서 제작한다. 그래서 모래는 샌드고, 그 다음에 물감을 이용한 거는 우리가 페인트온 애니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컷아웃 애니메이션은 종이 형태를 그리고 잘라서 각각의 종이를 움직여가면서, 그러니까 그림자면은 실루엣이고 얘는 컷아웃 애니메이션이다. 근데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뭐 그래픽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풀 애니메이션은 풀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이 영화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려면 1초에 24프레임 이상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일컫는 것을 풀 애니메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 작품을 풍자한 만화, 미술가의 그 캐리커처 안드레를 비롯해서 저드, 그 다음 뭐 이젠 플레빈, 솔리, 그 다음에 모리스 등의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전통적인 미술의 재료와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조형 수단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죠. 미니멀이. 근데 이제 형태와 제작이 매우 단순하고 사물의 속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최소한의 형태에 많은 의미를 담았지만 일반인들에게서는 예술을 위한 예술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걸, 공감을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작가 안드레 평형은 120개의 내와 벽돌을 두 칸으로 겹쳐 올리되 세로, 가로, 길이를 달리해서 배치를 다양하게 한 연작이죠. 안드레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재료의 물성을 탐구하고자 했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조각을 수평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 작품을 밟고 지나가게 하기도 해서 직접 촉감을,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니멀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리터럴 아트라고 하죠. 근데 이 리터럴 아트는 미니멀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죠. 비판점이기도 하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깔아놨을 때 이제 물성을 느끼게 하잖아요. 물성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관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는 보통 모더니즘, 얘네들이 원래 모더니즘의 극한의 한 그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 모더니즘 원래 미술은 자기 완결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완결성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자기 완결성이라는 것 자체는 관객이나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 거야. 관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관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리터럴 아트라는, 니네들이 모더니즘을 추구하지만 니네들은 연극성이 존재한다. 연극성은 결국 어떻게 관객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촉감을 느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 테이트 갤러리가 이 작품을 소장품을 구입했는데 작품의 재료가 벽돌임이 알려지면서 세금을 버리는 것이란 비난과 함께 관련 논쟁의 거색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러한 논쟁의 선두에 바로 카툰이 있었는데, 영국의 대표적 일간신문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이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카툰이 실렸는데, 선데이 익스프레스,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의 기사 풍자만을 연재하던 시사만화 도널드 길의 작품으로 대중들은 이 작품을 예술 작품이 아닌 단지 120개의 벽돌로 간주할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풍자를 했다라는 거죠. 청사진,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계획할 때 우리가 뭔가 이제 청사진을 보여줬다, 뭐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잖아요. 이게 시너타입인데 빛을 이용한 사진 작품이 많이 활용되는 거죠. 사진은 빛의 예술이기도 하고 디지털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직접 햇빛에 노출해가지고 청사진을 제작해보는 거죠. 보통 이제 도안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걸 하거든요. 우선 사진을 촬영하고요. 보시면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필름지에 사진을 음화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음화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흑과 백의 개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출력한 사진과 관광객을 바른 종이를 야외 공간에 준비를 하죠. 그러면 출력한 사진이 빛이 통과하는 부분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관광객을 바른 종이가, 인화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인화지에 상이 맺히도록 일정 시간 빛에 노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광한 인화지에 물에 헹궈 여분의 관광객을 씻어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청사진의 매력. 촬영을 포함한 관광객을 바른 종이 위에 필름을 놓는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그냥 빛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흔적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위에 뭔가를 얹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투명한 셀로판지에다가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얹어놔도 흑과 백이 구분이 되고 그 부분이 그대로 어떻게
관광객이 빛에 노출해가지고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에 노출시켜 상을 고정시키는데 제작이 쉽고 보존성도 좋은 청사진은 과거에 건축 도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 도면에 복사에도 많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개인용 프린터를 사용해서 필름지에 간단히 사진을 출력해서 원본 필름을 만들고 도화지 등의 관광객을 바른 후에 실내에서 노출해서 작품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매체 융합을 통한 표현. 매체는 미술 표현의 재료이자 도구이고 최종적으로 관람객과 소통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매체 융합이란 자체가 원래는 재료 용구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매체로 바뀌고 나서 우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뭐냐면 관람객의 참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소통 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석고, 돌, 종이, 물감 등이 자연물에 추출된 재료를 혹은 활자나 인쇄 매체를 사용해서 소통을 했는데, 하지만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표현 매체가 확장돼 가지고 오감으로 미술을 느끼는 다양한 경험을 관람객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람객의 움직임에 의해서 뭔가 환경이 바뀌고 움직임에 의해서 막 그런 어떤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거. 원래는 작가에 의해서 결과물이 정해졌었잖아요. 그죠? 하나의 매체만이 아닌 여러 매체를 혼합해 가지고 여러 장르를 조합하여 표현을 극대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한 전통적인 표현 기법을 현대에 맞게 디테일적으로 표현하거나 관람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죠. 그러면서 비디오 아트 나와 있고요. 비디오 아트는 백남준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거는 뭐 다 아는 거고. 라이트 아트. 자, 댄 플래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추상화에서 시작해 차츰 벽에 거는 오브제 형식으로 예술을 전개하는데, 벽에 거는 오브제 형식, 요거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벽에 거는 오브제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벽에 걸고 있는 이 라이트 아트에 사용되는 이 전구 또는 형광등이 오브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별로 어떻게 라이트 아트의 어떤 표현을 위해서 내가 제작을 한 게 아니라 마트에 가면 형광등 파는 데 가면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얘가 미니멀이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미니멀이 비개성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발주예술을 하잖아요.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발주예술이란 목적이 뭐예요? 굉장히 비개성적이라는 거야. 근데 발주 대신에 오브제를 사용한 거예요. 비개성적인 오브제. 그래서 1963년에 자신의 작업실 벽에 다른 오브제 없이 형광 하나만 대각선을 고정해 작품을 완성한 뒤로 형광등은 그 독창적인 주 재료가 되죠. 그래서 대량 생산된 공업 오브제인 형광등, 여기 나오죠. 이걸 왜 강조할까요? 미니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뒷장의 레드메이드 전통에 다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형광등 조명은 공간적인 파장 효과가 있고 시각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조명 자체가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아트라는 겁니다. 또한 형광등은 케이스에 끼워 벽에 걸면 전력을 공급해 빛을 발하는 오브제라는 점, 그리고 관객으로 하여금 빛으로 가득한 갤러리 공간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니멀 아트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형광등 케이스에 끼워 벽에 걸면 전력이 공급해 빛을 발하는 오브제, 그러니까 비개성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으로 하여금 빛으로 가득한 갤러리 공간을 인식한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약간 오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걸 그냥 원문을 쓰긴 썼는데, 자 보세요. 빛으로 가득 찬 갤러리의 공간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은 사실은 요거는 좀 조심해야겠네. 요 이제 미니멀 아트적인 특징은 이 빛을 발하는 오브제라는 점이 미니멀 아트고, 관객으로 하여금 빛으로 가득한 갤러리를 인식한다는 점은 라이트 아트예요. 예, 라이트 아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간을 작품화 시킨 거거든요. 공간을 작품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빛으로 가득 찬 갤러리 공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굳이 미니멀 아트적 특징이라면 리터럴 아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객이 향유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연극성이 가미된 리터럴 아트의 특징이라면 맞아요. 근데 미니멀 아트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라이트 아트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라이트 아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라이트 아트 특징의 제일 첫 번째가 빛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인터랙티브 아트는 매체를 통해서 관람자 참여를 유도합니다. 자, 그로 인해 유발된 행위를 통해서 과정과 변화를 담아내는 미술을 말하고요. 따라서 기존의 미술이 단순히 관람자에게 제시됐던 것에 반해 인터랙티브 아트의 경우 관람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작품의 형태나 내용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작가로 인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관객에 의해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을 요구하는 미술 작품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관객, 그리고 그 사이에 상호작용까지 작용과 반응까지 포함되는 이 모든 변화가 인터랙트 아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나오는데, 가상현실의 기술은 현실의 특정한 환경을 상황을 컴퓨터를 통해서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자가 마치 실제 주변 상황과 환경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죠. 요즘 참 많아요, 이게. 3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만지는 등의 현실감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만지는 느낌까지는 아닐 건데, 그래서 이제는 그 가상현실은 사용자로 하여금 현실을 그대로 모방 재현한 환경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자는 고글, 헤드세트 이렇게 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서 막 게임하기도 하고 장갑, 특수복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를 청해서 컴퓨터가 만들어낸 환경을 접하게 되죠. 증강현실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사용자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가상현실과 구분돼요. 가상현실과 구분한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책에 인쇄된 코드 등을 그 스마트폰에 탑재된 앱으로 해독할 때 추가적인 영상이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HMD를 쓰고 현실의 그 건물을 바라볼 때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이 현실의 우리 공간에 스마트폰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띄우게, 뭐 이렇게 게임도 있었잖아요. 그게 증강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구현되는 등 현실에 대한 그 부가 정보를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건물을 딱 제시했을 때 건물이 이렇게 이 카메라로 찍히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됩니다. 자, 3D 스캐너와 프린팅 있고요. 이런 작품도 부유한 화원, 꽃과 나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고 하나이다, 이렇게 철학적인데, 인터랙티브 키네틱 설치이 나옵니다. 이제 일본이네요. 자동 감지, 요거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 감지 장치를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이 걸어가면 2,300여 송이의 생화가 움직이면서 길을 터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움직인 발소리, 이런 진동이나 소리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길을 터준대요. 팀랩. 자, 팀랩은 디지털 기반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예술가들이 모인 그룹인데, 그러니까 예술가,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엔지니어, 뭐 CG 애니메이터, 수학자, 건축가, 뭐 등등등이 여러 분야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예술과 과학의 기술을 아우르는 창작 활동을 하는 팀랩. 그래서 디지털 기반 사회의 그런 어떤 협업 작업을 주로 하는 모인 그룹이죠. 12현. 그래서 가야금 퍼포먼스, 정자영 작가네요. 캔버스 위에 그 정기적 성질을 가진 12개의 선이 있고, 그 위에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면 가야금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와, 이것도 이게 통합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 요거는 많이 나오죠. 양민아 작가고요.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소리와 빛의 파장이 변해 시각적 이미지 창출되는데, 사람들이 관객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이 빛의 음율의 어떤 표현들이 달라 보이고, 거기다음에 그 소리까지 이렇게 변화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빛의 나무, 혼합 매체입니다. 조명에 적외선 감지 센서가 달려 있어서 관람자와의 접촉에 반응해가지고 다양한 빛이 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라이트 아트를 시작한 플레빈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오마주 작업이기도 하대요. 자, 이게 가상 VR, 가상 현실 나오네요. 서울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살아있는 명소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의 영상이래요. 전용 헤드셋을 착용하고 보면 마치 실제 공간에 있는다는 느낌이 든다. 이게 써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매체의 성구적인 실험자 백남준, 비디오 아트 창시자 백남준은 다양한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매체를 활용했는데, 첼리스트 샬롬 무어만, 그 다음에 안무가 머스커니엠 등 많은 예술가의 협력한 성구적인 작가인데, 우리가 지금의 사이 현대 들어와서 협업 작품이 나타나는데, 이때 당시에는 되게 대단한 거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작품들을 만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1984년에 1월 1일에 파리의 폼피두 센터에서 열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굿모닝 미스터 오해를 뉴욕 방송과 연결해 전 세계에 실시간, 이 위성 중계에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백남준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관객과의 소통이었어요. 관객과의 소통인데, 우리가 이제 그 관객과의 소통 자체에서 TV를 사용하는데, 그 TV는 어떤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쌓아 올려서 조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일방향성으로 우선 제시를 했단 말이죠. 특징이. 근데 위성 중계로 인해서 쌍방향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남준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실험해서 예술 영역을 확정했다. 자, 그 다음에 교류와 협업. 미술가들은 음악, 건축, 수학, 문학 등 다른 분야와 교류하면서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있대요. 최근에 일시적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력해서 작업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그래서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벌써부터 협업 작품을 했으니까 이런 작품들이 있고. 자,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해보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뭐 해놓고 스토리보드 제작하고 그다음에 필름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방식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OHP 필름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필름을 OHP 프로젝트에 투사를 해서 촬영을 합니다. 투사를 하고 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카메라 있죠. 그리고 편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여기까지네요. 벌써 시간이 지금 이제 2시가 넘어가는데, 이게 그래서 얼굴이 좀 부었나. 아무튼 러시아가 우선은 빨리 이제는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적 타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민간인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고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 나서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선이죠. 저도 이제 금요일에 이제 사전 투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전 투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찍고자 하는 후보를 꼭 찍어서, 올해는 참 투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후일을 좀 도모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투표는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어떻게 잘 생각을 해서 투표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